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지은이는 샘혼, 옮긴이는 이상원, 발행은 갈매나무입니다.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난과 모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묘히 약을 올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려 하기도 하며 때로는 폭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가족, 연인, 학교, 친구, 직장, 상사 등 우리의 옆에는 함부로 말하는 못된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즉 괴물을 상대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을 제안합니다. 저자 세모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자신이 겪은 진솔한 경험과 꼼꼼히 수집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못된 사람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그러한 못된 사람에 맞설 수 있는 유용한 대화법을 제시합니다. 언어의 사무라이 되기, 공격을 유머로 받아치기, 악의적인 농담에 격조 있게 대처하기 등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제시해 누구나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 자신 또한 상대와 다를 바 없는 무례한 사람이 될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 있습니다. 즉,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 맞서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과 함께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언어의 사무라이 되기. 누군가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에 파괴적으로 길을 닫고 있다면 상대의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의 사무라이가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사무라이는 봉건시대 일본에서 활동하던 무사를 말한다. 주군을 모시는 전사들은 싸움을 자청하지는 않았지만 도전을 받으면 우월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곤 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함부로 덤벼들지 않았다. 주군이 죽고 나면 이들은 낭인이 되어 수행을 떠났다. 상전을 모시는 삶에 익숙해 있던 터라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스스로의 주군이 되는 법을 익혔고 낭인 사무라이로 거듭났다. 당신은 어떤가? 어느 틈엔가 당신보다 더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에게 맞춰주는데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남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성을 되찾는 것이다. 언어의 사무라이는 남들이 가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심리적, 육체적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 내 친구의 큰딸은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
이혼 후 혼자 두 딸을 키운 내 친구는 큰딸의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식과 둘째 딸의 하와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고민 끝에 친구는 하와이행을 택했다. 그런데 큰딸의 졸업식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냈다. 유난히 비판적인 성격의 그 아버지는 딸의 학위 수여식이 끝나자마자 다가가 독서를 던졌다.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대체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뭘 한다는 거냐. 절대로 직장을 찾지는 못할 테니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공중에 날려버린 셈이야. 기세 좋게 떠들던 아버지는 큰딸이 손을 들자 놀라 입을 다물었다. 딸은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하지만 힘을 주어 말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니로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흠칫 놀랐다. 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 이 대학을 졸업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치학 학위를 받아서 기쁘고요. 저를 축하로 오셨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브라보,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무라이다. 그 딸은 주도권을 잡았고 부당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을 했다.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지도 독설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어째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울먹이지도 말없이 참아낸 후 집으로 돌아가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며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침묵하며 고통받기보다는 생각을 말로 표현했고 아버지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웠다. 또한 그 아버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우리도 이 현명한 딸처럼 해낼 수 있다. 겁쟁이도 막무가내 싸움꾼도 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화기술을 갖춰 남에게 좌지우지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타고났다. 단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렇다. 에이브리햄 링컨. 악질적인 사람은 링컨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든 말든 자기가 즐거우면 그만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경계를 침범해 지배력을 확보하려고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 두고 못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은 계속 우리를 자극할 것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공간이라니 너무 추상적이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가? 타당한 의문이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 인간을 포함해 모든 동물에게는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물리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 안으로 다른 동물이 침범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이를 위협과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영역으로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야생동물이든 길들여진 동물이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남들을 그 경계 안으로 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대가 공정하거나 친절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사실 이는 대부분 우리가 경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대체 그 경계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경계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 장에 소개할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아침 산책을 하면서 경계 요구의 좋은 사례를 목격했다. 우리 개는 호기심이 많고 무척 활발하다. 때마침 털이 복실복실한 귀여운 개 한 마리가 나타나자 우리 개는 당장 그쪽으로 뛰어갔다. 동시에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대편 개는 우리 개 쪽으로 몸을 돌려 맹렬하게 짖어댔다. 우리 개는 움찔의 뒤로 물러섰다. 작은 개는 그 자리에 멈춰 우리 개를 노려보았다. 우리 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냄새를 맡으려 했다. 하지만 작은 개는 한층 더 큰 소리로 짖으며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우리 개는 결국 물러섰다. 작은 개는 그래, 넌 불쌍한 강아지 시절을 보낸 탓에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 개의 접근을 합리화하지 않았다. 아직 어리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며 경계 침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일이야 라고 그냥 넘기지도 않았다. 여기 처음 와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서 나랑 사귀고 싶은가 봐 라며 너그러운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작은 개는 우리 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마음을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냈다. 자기 경계를 침범해 들어왔으니 어서 물러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 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물러났다. 우리 인간도 이처럼 경우에 따라 자기 경계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워크숍에서 악질적인 사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경계 침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아주 많았지만 그래서 어떤 말로 대응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극히 적었다. 작은 개와 달리 우리들은 악질적인 사람의 경계 침범을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라거나 설마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겠지. 혹은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 그럴 만도 해 라고 애써 합리화하곤 한다. 그러고는 사회적 의무와 두려움이 혼합된 감정으로 원치 않는 침입을 받아들인다. 속으로만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라고 원망하면서 권리를 보호받기에는 너무 간접적이고 무력한 대응이다. 개들은 물기 전에 열심히 짖는다. 우리도 적시에 미리 짖어서 악질적인 사람을 물리친다면 물어뜯어야 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당당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못된 사람들은 몸짓 언어를 통해 상대의 의지나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못된 사람들은 대개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상대를 고른다. 당신이 만났던 악질적인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혹시 당신이 의자에 앉은 상태일 때 말로 공격을 퍼붓지 않았던가? 왜 그럴까?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더 쉽기 때문이다.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당신의 열등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위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매트라는 엔지니어 경험담을 살펴보자. 예전 직장의 동료 생각이 나는군요. 그 동료는 키가 작았는데 그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심리 때문인지 군복무 시절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늘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경험 덕분에 자기는 무엇이든 즉각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다나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책상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료가 씩씩거리며 나타나 주먹으로 제 책상을 쾅쾅 쳐대며 우리 사업 비용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란을 떨었어요. 비용 계산 문제는 다른 부서 소관인데도 말이지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상을 돌아 동료에게 다가갔지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소란을 피우라고 말할 참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동료는 무슨 말인가 웅얼거리면서 주랭랑을 쳤거든요. 참고로 제 키는 180cm가 넘는답니다. 위 사례에서 매트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은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라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이었다. 앉은 자세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우위를 인정 혹은 용인하는 의미이고 결국 폭군의 행동을 강화시킨다. 반면 벌떡 일어났다면 더 이상 상대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다. 당신이 더 커질수록 악질적인 사람이 당신을 제압하려 들 가능성은 줄어든다. 더 적합한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전 프로농구 선수 출신으로 여자들이 강해질수록 남자들은 더 축구와 사랑에 빠진다라는 책을 쓴 머라이어 버턴 넬슨과 함께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다. 대기 시간에 나는 혹시 살아오면서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 시달린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다. 과연 그럴 만하다. 키가 180cm가 넘는 자신만만한 운동선수가 아닌가. 한마디로 악질적인 사람이 쉽게 공략할 상대가 아닌 것이다. 소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질이 있다. 이 대목에서 내 친구가 불평을 했다.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모라이어는 180cm가 넘는 키를 타고났지만 나처럼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본래 키가 크지 않다고 해도 그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그마한 사람이라도 적절히 자신감을 표출한다면 잠재적인 악질을 일찌감치 쫓아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범죄자들은 범행 대상을 찾을 때 먼저 자세를 본다고 한다. 걷거나 앉을 때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은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고개를 숙인다거나 시선이 불안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듯 팔짱을 끼고 있다거나 주저하듯 조심스레 걷거나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소심한 자세는 악질을 불러들인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다. 어깨를 뒤로 당기고 곧게 선다. 가슴도 활짝 편다. 고개를 세우고 차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걸음걸이는 분명하고 힘차다. 의자에 앉을 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힘을 발산한다. 이런 자세는 곧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런 나를 좋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사에서 자신감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내게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나는 제일 먼저 10대 소녀들에게 가슴에 책을 안고 다니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앞으로 굽혀지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무거운 책은 배낭에 넣어 어깨에 매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저절로 어깨가 뒤로 당겨지고 고개가 들리며 힘찬 발걸음으로 걷게 된다. 지금 옆에 있는 못된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우선 당신의 자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부터 점검하라.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느낀다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웅크리거나 어정쩡한 모습으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가 제발 나를 모른 척 지나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은가. 악의적인 농담에 격조 있게 대처하기. 내 의도와 달리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내가 입히는 상처가 모두 의도적이기를 바란다. 악질적인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열한 말을 뱉은 뒤 농담이었어라고 덧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듯 위장하지만 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말들이다. 여기다 대고 난 상처받았어라고 항의하면 짐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해본 소리라니까 라고 답하는 것이 고작이다. 짓궂은 놀림은 사실 농담이나 그냥 해본 소리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다. 의도적이고 비열한 농담은 마음의 평화를 깨고 분노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짓궂은 놀림이 일상적인 소통의 방법으로 악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못된 사람들은 흔히 이를 공격의 무기로 삼는다. 공격적인 말을 던진 뒤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술책이다. 상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다. 자신의 분노나 질투를 분출하기 위해 상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교활한 농간이기도 하다. 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다음에 소개하는 악의적인 농담에 격조 있게 대응하는 법을 통해 알아보자. 내가 말벌이라면 내 침에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1. 무덤덤하게 반응하기. 어떤 말을 던져도 별 반응이 없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악의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말을 더듬는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하는 격한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은 곧 비열한 독설가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니 둔감한 듯 행동하라.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과체중이나 여드름이 약점이라면 그에 대한 말은 못 들은 척하라. 하와이 출신의 어느 뛰어난 운동선수는 안짱다리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어깨 한번 으슥해 보이고 지나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도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안짱다리 덕분에 서핑보드에서 떨어질 걱정이 없다고 말해주곤 하죠. 2. 악의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상대가 장난을 치는지 단단히 작정하고 덤비는 것인지 알아내려면
얼굴 표정을 살펴라. 악의적인 눈빛을 번뜩인다면 이는 의도적인 괴롭힘이다. 반면 눈을 반짝거리고 있다면 청소년 시절에 장난기가 다시 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악질적인 사람은 놀리는 말을 던져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려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끌고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짓궂은 놀림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다소 유치한 방법이기는 해도 무시당하기보다는 어떤 반응이든 얻어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3. 상대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응수하기. 상대가 사용하는 수법을 이쪽에서도 사용하면 저절로 이기는 게임이 된다. 먼저 당신이 상대를 웃음거리로 삼으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한다. 오, 놀리기 대장이 오셨군. 자, 한 방 날려봐. 오늘은 뭘 준비했는지 보자고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반응보다는 상대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놀림에 놀림으로 대처함으로써 상대가 아닌 당신이 상황을 장악하는 것이다. 4. 수적 우세 확보하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대가 당신을 놀리거나 괴롭히는가? 여기에는 당신을 깔아뭉개는 것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괴롭히는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이 친구가 또 시작했군. 우리를 좀 놀려먹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면 어느덧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이뤄 상대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수적으로 밀리게 된 상대는 슬금슬금 물러서거나 입을 다물 것이다. 5. 심드렁한 반응 보이기. 상대는 당신을 자극하고 싶어 한다. 이때 이런 건 정말 따분해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목표와 정반대인 결과를 얻게 된다. 단청을 피우며 말해보라. 또 시작이네. 지난번에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뭘 생각해왔나? 짜증 섞인 예민한 반응이 아니라 괜히 시간 낭비 말라는 식의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6. 이유를 묻기. 난 머리 염색한 거 아니라니까. 혹은 제발 그쯤 하고 그만둬 라고 반박하는 순간 상대는 승리감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방어적으로 나가는 대신 핵심을 찌르는 식으로 공격하라. 왜 이러는 거지? 남의 기분을 망치면 기분이 좋은가 보지? 그런 유치한 즐거움밖에 모르나 봐. 상대의 속내를 밝히며 평가하면 상대도 손을 들어버릴 것이다. 7. 오히려 더 과장하기. 짓궂은 놀림을 유머로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즉각 동의한 후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비아냥대면 이렇게 대답해보라. 맞아, 누가 나더러 어떤 컴퓨터를 쓰느냐고 물으면 난 베이지색 컴퓨터를 쓴다고 대답하거든. 언어적 공격에 맞서기보다 함께 흘러가는 쪽을 택하는 방식이다. 내게 이 방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미식축구 선수 테리 브래드쇼였다. 테리는 아주 능청스러운 사람이다. 왜 그렇게 못생겼느냐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겨서 다행이야. 브래드 피트처럼 생겼다면 아침마다 면도하는데 1시간은 걸릴 테니까 라고 답한다. 여러 차례 이용 경력이 화제에 떠오르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결혼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라고 응수한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말에는 맞아요. 하지만 몸싸움으로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지요. 라고 받아친다. 이런 식이니 테리 앞에서 누가 악의적인 농담을 날릴 수 있겠는가?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포기하지도 굴복하지도 말라. 때로는 정갈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독침에 찔릴 수 있다. 나는 어느 잡지에서 세계적인 모델로 일하면서 한 남자에게 속박당한 채 지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녀가 유럽으로 촬영 갔을 때였다고 한다. 사진사가 특정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자 남자가 그 포즈를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대답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다.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말이다. 당신도 매 순간 당신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자신도 모르게 이건 하지 말라고 할 텐데 혹은 여기는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혼자 말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한다면 당신은 아직 어른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꼭두각시 인형처럼 상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서로의 행동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하지만 상대가 당신 인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지는 말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믿는지는 당신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당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채 자기 삶을 남의 삶인 양 살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성인이고 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누가 됐건 상대가 나의 윗사람이 아닌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생활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내 행동의 최종 결정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 타인의 원격 조정을 벗어나 힘을 되찾아야 한다. 워크숍에 참석해 잠자코 나의 말을 듣던 한 부인이 한숨을 쉬며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얼마나 제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진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자기가 승용차를 몬다면서 저더러 낡아빠진 트럭을 몰고 직장에 나가라고 했어요. 전 그 트럭이 다 질색인데 말이지요. 또 주말이면 모형 비행기를 날리러 가는데 억지로 따라다니게 했어요. 전 멍청하게 앉아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또 제가 듣고 싶은 야간 강좌는 절대 허락해주지 않았고요. 저도 이제 중년인데 어째서 아직도 사사건건 남편 뜻에 따라야 하죠. 아마 남편이 무섭기 때문이겠죠. 절 때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한 말로 절 괴롭히지요. 남편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위축되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험한 말을 듣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 사람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군가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심하자. 그저 온순하게만 행동하다가는 제 몫을 못 찾는다. 앞으로는 악질적인 사람이
당신에게 생각이나 행동을 강요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사람은 내 윗사람이 아니야. 내 의견도 이 사람 의견과 똑같이 중요해. 중요한 것은 상대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마음대로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중년 부인이 여태까지와는 반대로 남편을 억누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난 당신 트럭이 딱 질색이니 당신이 그걸 몰고 나가요 라고 말하고 주말에 친구들과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와요. 난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다. 또 난 야간 강좌를 듣기로 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강좌를 들으러 가야 하니 그렇게 알아요. 라고 마침내 말하는 것이다. 비평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시하지는 말라. 소공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악질적인 사람에게 용감하게 대처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다. 주인공 소녀는 기숙학교의 여자 교장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사는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곤 한다. 그러다가 분필을 발견하고는 자기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 동그라미 안에서 마음을 놓는다. 분필로 그린 동그라미는 교장의 미움과 증오를 차단하는 경계이다. 영화의 막바지로 가면 소녀는 결국 교장의 사악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우뚝 선다. 영화는 남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작정한 상대에게 시달리더라도 끝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당신 곁에도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를 감싸는 상상 속의 동그라미를 그려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보면 어떨까? 그 어떤 비판의 말도 그 동그라미 안까지는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책임을 되찾자. 남이 당신을 분노하게, 슬프게 혹은 좌절하게 만들도록 방치해두지 말라. 상대를 파괴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대화의 기술,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